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소식들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부터 저희 한번 네, 풀어볼까요? 오늘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긴 했는데 일단 외국 소식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대 최장수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로 나이가 제일 많이 오래 했다는 분인데 100세로 별세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29세 29일 날 3시 45분에 100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이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잠깐 보시죠.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29일 오후 3시 45분에 100세 나이로 별세했답니다. 조지아주 언론들이 그의 고향에서 별세했다고 이제 쭉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 간호의 상태였고 카터 대통령은 77년부터 81년 동안 이제 그 재임하셨고요.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하셨고 한미 동맹이 심하게 이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임 기간 중에는 인기가 없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은 되게 인기가 없으셨고 재임 기간 이때는 재임 기간이 아니십니다. 재임을 하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퇴임하고 나서 94년에 1차 북핵위기 때 미국 중재자로 나셨고 평화와 이제 서울 오가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김일성 만남을 도모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24년 10월에 조지아구 작은 마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해군사관학교 졸업한 뒤에 이제 장교로 인간해서 해군 잠수함 부대에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아구 주지사로 이제 발탁을 했고 그다음에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공화당 제럴드 포드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분이 출마 당시 유권자 2%만이 그의 이름을 알았을 정도로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베트남 전쟁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부지리로 약간 좀 당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카터 대통령하고 상대되는 게 레이건 대통령인데요. 사실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었고 사실은 카터 대통령은 좀 인기가 없었고 이제 그 임기 말기에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이란에 아까 보였던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었고 아프간 침공 사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인기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혁명 이후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하고 이런 것들이 사건이 많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한테 패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재선에 성공했고 이제 인기가 없었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인물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대부분 재선하고 이제 트럼프도 그러니까 사실 재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도 실패를 했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도전해서 실패한 처음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고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를 추진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악연이 안 좀 좋네요. 네. 악연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분이 좀 약간 북한 군사력을 가소평가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이 부분에서 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옛날에 이제 나중에 이제 카터 대통령 나중에 동맹국 지도자로서 박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이랬던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이제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실천, 인권, 질병, 기아 퇴치 이런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집짓기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셨고 평양 방문도 많이 하시면서 세계 평화에 많이 이바지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혼 생활에 아주 많은 그러니까 결혼 75주년 결혼 생활 75년 동안 그러면 이제 오래 사셨고 오래 같이 사셨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7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의 비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맞아요. 뭐 잘 안 맞는 사람과 이렇게 맞춰가 사는 것보다 일단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딱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결혼할 때부터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로젤린 카터라고 이제 와이프죠. 결혼하신 분인데 먼저 암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이제 치매 진단을 하고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을 끝까지 돌보시면서 이제 같이 사랑을 변치 않고 하셨고
둘 사이에 이제 3남과 1녀를 두셨는데 손자가 11명, 손주가 14명 두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두시면서 금슬이 좋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한 획을 긋도록 그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돌아가신 거죠? 네. 네네, 현지 돌아가셨- 시간으로.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문직 비자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 비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좀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H1B 비자인데요. 이 전문직들이 이 비자를 합니다. 외국인 직원들이 H1B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반대 의사를 예전에는 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요 비자에 대해서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환한 건 이제 미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머스크가 이 비자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머스크. 네, 머스크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인력들이 미국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급의 단순 노동에 관해서나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런 전문직 약간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비자에 대해서는 인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유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전문직 유효 기간이 3년인데 연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6만 5천 명 정도의 숙련 노동자고 전공학위 소유자 2만 명 정도에 대한 취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지금 바꾼 상태고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요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이제 하고 빅테크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인력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향을 이제 계속 바꾸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일부 보수 성향들이 요게 이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을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과거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들보다 이분들이 이제 적은 비용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효율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적은 비용으로 이제 효율적인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이런 비자를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런 게 허용되면서 이제 빅테크 인력들에 관한 것들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숙련 노동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볼 땐 이런 건 이제 반도체 공장이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제가 볼 때 좀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 그다음에 AI 기술에 관련된 인력들, 이런 인력들이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 쪽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미국 내 인력들을 쓰려면 그리고 또 그렇죠. 인력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자들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따라가려면 이런 인력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고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 예, 그리고 또 자기 측근들, 자기 사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틱톡 구제에 관해서도 이제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일 날 이 모기업이죠. 이제 바이트 댄스의 퇴출에 관해서 사실상 이제 거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제 발효에 적극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사실 이제 개인정보 유출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당적으로 사실은 이게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게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통과가 됐고 바이든도 여기 서명을 한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퇴출이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걸 이제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틱톡이 퇴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9일 날 취임 전에 이제 이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20일 날 취임이 되고 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고 트럼프가 연방 대법원에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고요. 법 발효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변호인이 틱톡에서 이 틱톡이 1,47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셜 미디어 중에 이제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 틱톡을 없애는 것이 그러면서 발효의 중단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근데 조 바이든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연기해달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연기가 안 되면 19일 날로 이제 퇴출이 되는 건데 계속 뭔가를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약간 저희가 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틱톡 최고 경영자인 조우 쇼우저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우 쇼우저가 뭔가 제가 볼 때 뭔가 제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의 태도를 변화가 된 거고 조우 쇼우저가 이제 공화당의 거액의 기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조우 쇼우저는 기본적으로 이 바이트댄스 20% 이상의 그 어떤 뭔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연방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19일 날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틱톡이 좀 구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만약 틱톡이 구제가 되면 제가 볼 때 메타나 스냅 같은 주식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억만장자 제프 야스라고 있는데 요 분도 이제 틱톡의 주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미국은 다 로비의 나라입니다. 로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비가 얼마만큼 누가 로비를 잘하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이 로비를 해서 성사가 되면 그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또 어떤 가치 있는 주식이 되느냐이기 때문에 다들 가만히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서로가 이제 계속 로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본 라피던스가 2나노 반도체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답답하네요. 아직도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는 마지막 지금 거래일인데 예, 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콜테스트 통과 얘기가 아직 안 네, 들려와서 그거는 연기된 것 같습니다. 네, 안 됐나 예, 봐요. 첨단 반도체 라피던스라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급 정도 되는 회사인데 2027년도에 2나노 양산 체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온게이저 신문에 따르면 이 사장이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고 2025년에 이제 지금 원래는 목표였는데 이제 지금 안 되고 있고 IBM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2나노 공정 기술을 하고 있고 현재 140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개발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이제 양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라피던스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부러운 게 이 관련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4조 엔 정도를 이제 지원한다고 지원이 합니다. 들어갑니까? 그 정도 하고 공적 자금도 한 10조 엔 이상 전체 금액은 지원한다고 하고 요거를 해서 이제 매칭으로 민간 자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근데 사실 그죠? 뭔가 네.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세금만 이제 깎아주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좀 뭔가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다 하고 세금만 거둘 생각만 하고 유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2세대를 키워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이 좀 어렵더라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있어야 됐고 옛날에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었던 거는 교육이라는 어떤 것들은 교육열이 강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맞아요. 미래가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좀 그런 게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고. 생각. 좀 아쉽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NFL이죠. 미국 풋볼 리그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25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이죠.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캔자스 치프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경기를 오후 4시 30분 벌티모어 텍사스 경기 연속으로 생중계했는데 요 1200만 명 정도가 네. 봤다라고 합니다. 최대 본 건 3,500만 건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본 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이제 NFL에 2,200억 정도를 경기 중계권료를 줬다고 하는데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장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실시간 중계 능력은 인정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우리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유튜브나 다른 쪽에 비해서 이제 실시간 쪽에서는 이제 장악이 돼서 제가 볼 때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WWE라고 이제 로우라고 혹시 그 레슬링 경기 아세요? 모릅니다. 잘 안 봐서요. 그 10년 네. 중계권이라고 그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프로 거예요? 스포츠 경기인데 그 네. 경기도 이제 10년 중계권 50억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기도 이제 미국 스포츠 중계 중에 프로 레슬링 경기인데 요거는 중계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또 피파 요 경기입니다. 요 여성 축구 경기 2027년 31년 경기도 미국 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콘텐츠를 점점 더 확보해 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월드컵이나 이제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월드컵 같은 월드컵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나 NBA 같은 거. 그게 럭비도 많이 보지 않아요? 그게 좀 얘기했던 네. 게 NFL이 미국 풋볼 리그거든요. 그게 네, 풋볼이 그겁니다. 미국 풋볼 리그. NFL이 이제 내셔널리그 풋볼 리그인데 그게 이제 중계를 좀 전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성황리에 열렸거든요. 그 미국에 제일 인기 있는 그쵸. 4대 스포츠 리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해서 이제 지금 성황리에서 이제 화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풋볼 리그를 중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생중계를 계속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가 사실은 지금 미국의 케이블망을 거의 장악했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사실은 히트수라고 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은 케이블이 되게 발달돼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케이블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 중계가 유료로 해서 이제 HBO나 이런 걸로 해서 유료 중계로 자신들이 계약을 해서 봅니다. 네. 이런 다 유료 중계입니다. 그렇구나. 네, 유료로 자기 얼마씩 내면 다 이제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HBO라고 이제 그 홈 비디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유료로 중계로 다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유료로 중계로 해서 자기가 돈을 얼마 내면 그런 타이슨 경기나 이런 NFL 같은 그게 수요가 실제로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시청률을 어떻게 내냐면 만약에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게 히트수로 냅니다. 얼만큼 많이 봤냐고 해서 이제 그런 거 해서 뭐 2천만 히트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히트수로 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케이블도 그쪽도 이제 많이 줍니다. 컴캐스트라 해서 이제 케이블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면서 이런 걸 대체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뭐 디즈니나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체 넓기 때문에 케이블망들이 그동안 많이 커버리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트리밍이나 이런 데이터 시스템들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중계 시장을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을 만약에 이런 중계권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제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쪽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약에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보셨어요? 네, 저는 다 봤습니다. 원래 재밌지 않았나요? 다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네,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 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네. 저는 원래 이제 좋아해서 재밌게 봤는데 이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왜냐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시즌 3 봐야 되니까. 이게 저는 시즌 3라고 생각하지 않고 2-1, 2-2라고 보는데 이게 그거라고 해리포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해리포터가 마지막 편이 원래 이제 마지막 편이 1, 2로 해서 1년 뒤에 혹시 아세요? 그때 보셨던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1, 2가 1년을 기다렸다 보셨잖아요. 네. 약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편을 쪼개서 했었거든요. 1년 단위로. 그래서 마지막 편에 그 전에 혹평이 열렸습니다. 끝을 맺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혹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아니라 끝이 막 마무리가 안 돼서. 혹평, 그죠? 근데 관객 수는 꽤 많이 보셨긴 했는데 그 반지의 제왕만큼 그렇게 좋은 평가 늘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가 그때 열렸었는데 반지의 제왕만큼 좋은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가 않아서 열린 결말이어가지고 그 다음 편수를 해야 돼서 그렇죠. 해리포터랑 약간 지금 오징어 게임이 약간 해리포터 전편하고 비슷한 그런 결말 편수와 좀 비슷한 겁니다.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 뉴질랜드 빼고는 다 1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1등 예. 97개국인가? 예, 그래서 뭐 90 몇 개국 중에서 한 개국 네. 뉴질랜드 빼고는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음. 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들이 많은 혹평을 하지만 저는 이게 결말이 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열린 맞아요. 결말이고 다음 편수가 있어서 맞아요. 이게 3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2편의 전반부고 2편의 후반부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황동혁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미 그건 예단이 됐던 부분이고 이제 그게 언제 공개될지는 잘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언론만큼 더 뛰어난 것들이 시청자입니다. 예. 근데 언론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시청자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수치로 나오니까요. 네, 수치로 나옵니다. 언론이 맞아요. 그렇게 아무리 혹평을 해도 시청자들이 92개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건 네. 이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거는 재밌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주식이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넷플릭스 영향이 없습니다. 예, 언론이 제가 볼 때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언론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가치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아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모르는 이 분입니다. 루카 돈치치라고 네. 이 되게 유명한 그 NBA 스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식 랩소디가 이제 NBA까지 진출합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NBA 스타인데요. 이분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NBA 대표 스타들이 집에 강도가 많이 듭니다. 셀럽 집에 강도가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뭐냐면 되게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조직적으로 강도가 많이 됩니다. 이게 집을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해킹을 하거나 막 집을 다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특히 스포츠 스타들은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투어를 많이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정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비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어딘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도단들이 이런 집을 많이 가요. 그리고 부자잖아요, 이분들. 타겟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스타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이 어딘지 압니다. 그래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돈치치 집에는 약 3만 달러, 4천만 원 보석을 도난당했고요. 그래서 뭐 집에 아무도 없었고 가족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돈치치는 부상을 당해서 지금 치료 중인데 이제 약간 우울하다고 하고요. 사실 돈치치는 되게 유명한 스타입니다. 연봉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400억 정도 됩니다. 되게 유명한 스타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NFL에 아까 좀 얘기했던 캔자스 치프스의 스타 쿼터백이죠. 패드릭 마홈스도 이제 도둑을 당했고 신시대 벵갈스의 주어 버러우 집에도 그랬고 NBA 스타 중에서 미러키 벅스의 바버 포티스나 미네소타 팀버울스의 마크 코니라고 이런 분들도 이제 도둑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MLF나 뭐 많이 당했습니다. NBA도 마찬가지고 뭐 메이저리그 스타들도 많이 당했고요. 이게 좀 FBI 때문에 이제 국제 범죄 조직들이 사전에 드론이나 신호 방해 장치나 뭐 그 핸드폰 해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집들을 많이 어디가 비고 어떻게 되고 뭐 관계나 뭐 핸드폰 해킹해 가지고 뭐 비밀번호 같은 걸 많이 해킹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집 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다음에 메신저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걸 다 한 다음에 집이 언제 비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해킹을 해서 그런 집을 다 턴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셀럽들이나 이런 투어를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이제 그 비버리힐스나 이런 그런 데 있거든요. 어번에 있는 데 있으니까 LA 부촌에 있으니까 그런 데가 경비가 삼엄하지만 밤에 이런 데 뭐 가면 잘 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털립니다. 그리고 보석이 많기 때문에 금방 털고 도망갑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LA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 그 이렇게
되게 특이한 걸 많이 보시는데 핸들에 이렇게 길게 뭐를 끼워놔요. 자동차로 못 훔쳐가게. 그래요? 네, 뭘 네. 껴놓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 핸들을 건가요? 아예 못 가져. 아, 핸들이 아예 네, 움직이지 네, 않는 네. 건가요? 아. 그런 것도 많습니다. 고급 차들을 많이 훔쳐가서. 특이한 거 그러니까 많아요. 치안은 진짜 한국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치안이 최고입니다. 네, 치안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그 도난이 되게 많잖아요. 유럽은 소매치기가 정말 많습니다. 소매치기도 많고. 네, 유럽은 정말 여러분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일단은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안쪽 주머니 속에 주머니에 뭘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아, 주머니, 네, 주머니, 네. 주머니. 네. 그런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핸드 뭐 이렇게 멋낸다고 앞에다 주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털립니다. 그리고 막 사람 많은 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권 잃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야, 여권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한국 대사관 가셔야죠. 제가 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5분 동안 열심히 아닙니다. 더 있는데 제가 더 하시라고 10분을 드렸습니다. 5분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코인 이제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가격부터 좀 같이 볼게요. 현재 이제 녹화 시간 기준이고요. 93,000 쪽이고 24시간 기준으로 1.70%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약세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마켓캡 보는 건데 1%가량 시장 규모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 도미넌스 보시면 이제는 조금 중립 상태로 돌아왔어요. 투자 열기가. 그리고 제가 또 자료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비트코인 이 거래량 자체도 그 한참 우리가 트럼프발 이슈에서 막 환호했었을 때 대비해서 50% 좀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열기가 조금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패턴을 파악을 해보면 강세 그 고점이 이제 2번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느냐 시장에서 아니면은 이제 강세장이 끝나느냐 이런 또 시선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쪽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트론 코인이 일주일 기준으로는 가격 방어가 좀 좋았고요. 톤 코인도 가격 방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격 시세 보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마이클 세일러 쪽에 관해서 추가 비트코인 매수 가능성을 좀 시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들이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세일러 회장의 이제 자신의 X 계정에서 세일러 트래커 웹사이트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제 불안한 파른 선들이라는 짧은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제 이 코멘트에 따라서 추가 매입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게시물 자체도 하루 만에 166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이 지금 이런 좀 약간 잠잠한 시장에서도 들려올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권 상장지수 펀드 신청서까지도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쪽으로에 관한 금융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 지수 펀드 채권 쪽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와이즈와 스트라이브 파이낸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합니다. 이거 지난 랩소디 시간에도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ETF 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것처럼 최소 10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그리고 일평균 유동성 100만 달러 이상 자유 유동 주식 10% 미만 기업이 이 펀드에 편입이 될 수 있고 이 펀드는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게 아직 승인이 난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일단 소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떨지에 관해서는 뭐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처음 출시에 대한 그런 파격적인 반응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다양한 이제 파생 상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런 정도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하나가 나왔어요. 93,000달러를 유지해야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93,000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의 가격 반등을 위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석가이고 이 분석가의 내용을 제가 또 많이 브리핑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X를 통해서 TD 시퀀셜 지표가 시간당 차트에서 매수 신호를 표시했고 93,000달러의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에만 가격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93,000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93,0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가격 지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때 또 시장의 눈높이를 변경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법인 계좌로 코인 투자를 허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뭐 허용할 것이다라는 오보가 나왔었고 이 오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오보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 여부 결정에 대한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지도자 공백이라든지 뭐 국내 안에서 굉장히 정세가 이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또 받지 않았을까 싶게 하고 이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 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고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인 계좌로 허용이 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이제 법인 계좌를 통해서도 이제 비트코인 구매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것들도 허용을 해줄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규제적으로 한번 이제 풀어주는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염두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자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도를 보시면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가 지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의 긴급 행정 지도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도 몇 년 전이니까 이제 코인 투자에 관해서 좀 굉장히 이제 국내에선 생소했던 부분인데 일단 법인 계좌로는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긴급하게 좀 막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를 풀어주고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냐 이게 또 국내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연기금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일부의 포트폴리오는 근데 이제 우리 국내는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국내는 너무 이제 법적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줄지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시대를 역행하듯 여전히 옥죄올지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국내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트 제라시 ETF 스토어 CEO가 이제 솔라나 현물 ETF가 2025년에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미국 펀드 운용사인 볼러틸리시 쉐어스는 솔라나 선물 기반 ETF에 대한 SEC 승인을 신청하기도 했고 또 에릭 발추나스 이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유명하잖아요. 저희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이분도 솔라나 선물 ETF가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물 ETF에 관해서 이제 먼저 거론이 되고 있고 선물 ETF가 나오면 이제 현물 쪽으로도 승인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선물 ETF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게 먼저 승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물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 쪽에 관한 ETF 승인에 관해서도 뭐 시장의 알트코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코인 쪽에 관해서도 ETF 거론이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내년에 ETF 승인이 될 만한 코인, 알트코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솔라나, 리플,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이 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재미난 내용이더라고요. 이달에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2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더블록이라는 매체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채굴자의 12월 수익은 13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지난달 총 수익은
12억 1천만 달러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12월 수익 중에 12억 9천만 달러는 블록 보상으로 약 3,800만 달러는 수수료로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달 수익을 넘어설 전망이고, 비트코인닷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채굴 산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연상 능력과 안정적인 수장 수요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감기 때문에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채굴에 관한 수익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많이 했었고, 일부 이제 채굴 기업들은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좋게 형성이 되고 채굴에 관한 능력치들도 이제 각 기업들마다 늘어가면서 채굴자들의 수익도 나쁘지 않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 이건 수급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롱텀이라고 해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시장에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인데, 여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게 이제 이더리움 쪽이에요. 근데 이제 분홍색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가 좀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신뢰도를 좀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으로의 이제 시장 신뢰도가 지금은 비트코인을 조금 역전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더리움이 그 부분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아직 반영이 되는 건 아닌데, 이더리움 쪽으로의 수급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위 104개 이더리움 고래가 현재 모든 이더리움의 57%의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고래 지갑이 현재 전체 이더 공급량의 57%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 고래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보유자들의 축적 추세는 일단 여기에서 풀이하는 걸로는 이 이더리움 쪽에 관한 믿음이, 투자자들의 큰손 투자자들의 믿음이 좀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이 이제 매수를 이제 멈추고 매도세로 돌아섰을 때의 그런 물량들을 과연 이제 누가 받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또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 자체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었고요. 이게 가격으로 반영이 될지 여부들은 또 우리가 시장 상황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다양한 뉴스들 또 열심히 모아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자, 오늘 랩소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주식보호 상위 50명 중 창업으로 부를 쌓은 창업 부호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위권은 여전히 삼성가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주식보호 상위 50명 중 창업 부호는 12명으로 2014년 5명에서 140% 늘어났습니다. 창업 부호의 주요 사업 분야는 10년 전 IT와 금융, 건설 중심에서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2차 전지로 다양화된 모습입니다. 2014년 창업 부호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현재는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포함되어 새로운 창업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 부호 1위는 10년 연속 삼성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보유 지분 가치는 12조 1671억 원입니다. 다만 삼성 계열사 주가 하락으로 이 회장의 주식 가치는 연초 대비 약 15% 감소했습니다. 삼성과의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식보호 상위 50명의 보유 지분 가치는 10년 전 84조 1235억 원에서
올해 86조 798억 원으로 2.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가치가 76.9% 증가한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리더스 인덱스는 경영권 승계와 상승으로 지분이 분산되고 창업 부호들의 주식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주식 보호 명단은 창업 보호의 증가와 산업 다변화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창업 성공 사례가 얼마나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AI 붐이 로봇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본격적인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형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로봇 부문 부사장 디프 텔러는 AI가 디지털에서 피지컬 영역으로 확산하며 로봇 부문이 새로운 티핑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모델의 확산과 로봇 훈련 기술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 산업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AMD와 브로드컴 등 경쟁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주요 고객인 아마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엔비디아 의존들을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혁신은 디지털에서 피지컬로 확산할 것이라며 로봇과 AI 융합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겨 AI에 투자하며 피지컬 AI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로봇 산업은 아직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요 기업들은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토요타와 협력해 AI 기반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과 오픈 AI는 로봇 스타트업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투자하며 범용 인공지능을 로봇에 적용하려는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TSMC의 웨이 저자 회장은 최근 자동차보다 다기능 로봇이 미래의 핵심 분야라고 언급하며 이 분야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AI 로봇 시장의 성장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생태계 확정에 나서며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로봇 혁명이 본격화되며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고 기종 보잉 737-800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과거 보잉의 안전관리 문제를 드러낸 사례들과 맞물리며 보잉의 제조 역량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이번 참사가 보잉 737 맥스 시리즈의 잇따른 사고와 연결되며 보잉의 안전관리 체계와 제조상의 문제를 재점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동체 일부 이탈 사고 이후 약 12개월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고 당시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에서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에 성공했으나 이번 제주항공 사고는 179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더 타임스는 보잉이 비용 절감에 치중하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한 기업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737 맥스 항공기 운항 정지와 생산 제한으로 이어졌으며 올해 3분기 동안 보잉의 주가는 약 33% 하락했습니다. 보잉은 올해 8월 CEO가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로 교체된 이후 7주간의 노조 파업을 겪었습니다. 보잉은 파업이 한창이던 10월 자금 조달을 위해 19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잉의 위기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주 사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잉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는 지난 6월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이후 결함이 발견돼 우주 비행사를 태우지 못한 채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우주 비행사들은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로 귀환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3월로 예상됩니다. 보잉의 우주 사업 실패는 기술적 신뢰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신뢰도와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보잉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미래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투자와 조직 개편을 통해 휴머노이드 등 미래 로봇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868억 원을 투자해 보유 중이던 콜 옵션을 행사, 지분을 기존 14.7%에서 35%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해당 기업은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으로 이족 및 사족 보행 로봇, 협동 로봇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휴머노이드 등 첨단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오준호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단장을 맡아 산학에서 축적한 로봇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로봇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제조 및 물류 자동화를 위한 협동 로봇, 양팔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로봇의 작업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시너지 협의체를 운영하며 두 회사의 기술 개발과 시장 전략 수립을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증시 부진이 이어지면서 삼성, SK 등 대기업 집단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부과 가능성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단기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기업 그룹주 ETF 10종의 순자산 총액은 약 1조 2,155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ETF 시장 전체 순자산이 50조 원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올해 대기업 집단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력 업종에서 부진을 겪었습니다. 중형주는 연초 대비 6.4% 상승했지만 대형주는 12.19% 하락하며 내수 부진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바이오와 금융을 제외한 계열사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엔비디아 납품 지연 등으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으며 그룹주 ETF 5개 종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27.47% 감소했습니다. 포스코와 LG그룹도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주력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이스 포스코그룹 포커스 ETF는 올해 마이너스 56.05%, 타이거 LG그룹 플러스 펀더멘털은 마이너스 17.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보다 부진했습니다. SK와 현대차그룹 ETF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내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외 수출 환경 악화와 주요 산업의 실적 둔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선과 바이오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올해만큼 좋은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TF 시장의 성장 속에서도 대기업 그룹주 ETF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